이진우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했다. 미래그룹 총수라는 그의 직함은 세상의 모든 혼돈을 정돈된 질서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심장 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알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악몽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그의 의식을 찔렀고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매일 밤 그를 질식시킬 듯 덮쳐왔다. 공식적인 기록은 어머니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진우의 본능은 그 뒤에 감춰진 더 깊은 진실이 있다고 속삭였다. 그는 평소라면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을 낡고 허름한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카페였다.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매달려 있었고 퀴퀴한 커피 향과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미래그룹의 수장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카페 안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터라 한산했다. 손님은 겨우 두어 명뿐이었고 카운터 뒤에는 젊은 여자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가느다랗고 빛바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마치 이 낡은 카페의 일부처럼 풍경에 스며들어 있었다. 진우는 익숙하게 VIP룸으로 향하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길은 그 여자의 손목에 닿았다. 앞치마 소매 사이로 언뜻 보이는 붉은색의 희미한 흔적.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묘한 그림처럼 보였다.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여자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강소율. 그녀의 이름은 진우의 시선이 닿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이진우가 고용한 탐정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장소의 모든 것을 파헤쳤고 강소율이라는 이름은 그 보고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길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우는 그녀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소율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짙은 눈썹과 차분하게 내려앉은 눈빛은 그녀가 쉽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임을 짐작게 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부서지지 않을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잊힌 꿈속에서 본 듯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진우는 애써 이 혼란스러운 감각을 무시하며 말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당신 여기 계속 있었나? 소율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진우처럼 오만하고 무례한 손님을 수없이 봐왔다. 돈 많고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에게 익숙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달랐다.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네, 저는 여기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진우는 그 말을 되뇌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2년이 차에 되지 않았다. 우연일까? 그는 어머니가 이 낡은 카페에 왜 자주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었으니까. 진우는 테이블에 앉아 소율이 가져다 준 커피를 무심하게 휘저었다. 커피는 너무 진했고 컵은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나 있었다. 그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소율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는 다른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차분했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혼돈 속에서도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무리의 남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작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 중 한 명이 진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진우 총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연락도 없이. 남자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미래그룹의 계열사 사장이자 진우의 사촌 형이었다. 그는 진우와 늘 대립각을 세우며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애썼다. 그의 눈에는 진우에 대한 노골적인 질투와 시기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등장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용무다. 신경 꺼라. 민준은 진우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능글맞게 웃었다. 그의 시선은 소율에게 향했다. 이런 낡은 카페까지 오시는 걸 보니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총수님. 그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하며 소율이 들고 있던 트레이를 툭 쳤다. 순간 트레이 위 커피잔이 흔들리며 뜨거운 커피가 소율의 손등으로 쏟아졌다. 소율은 아아 하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바로 무표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손등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손도 제대로 못 쓰나. 칠칠 맞기는. 그의 말은 소율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평생을 이런 식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민준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사람을 경멸하는 민준의 태도를 역겨워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율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뜨거운 커피에 대인 손등을 감싸 쥐려던 그녀의 움직임 속에서 앞치마 소매가 살짝 들리며 숨겨져 있던 붉은 문신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옅은 붉은색의 작은 불꽃 모양.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폐허가 된 건물, 뿌연 연기, 그리고 작은 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똑같은 불꽃 문신. 그리고 그 아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이며 진우의 시야를 흐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더러운 손 치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날카로웠다. 민준과 그의 일행은 진우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 그를 바라봤다. 소율 역시 고개를 들어 진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옅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보고 더러운 손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그녀의 상처가 아닌 그 아래 새겨진 붉은 문신에 박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 그 증거였다. 그는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민주는 진우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소율에게 다시 한번 쏘아붙였다. 총수님, 말씀 안 들리나? 저기요, 아르바이트생. 빨리 안 비켜? 소율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필사적으로 가렸다. 그 문신은 그녀에게 늘 비밀스럽고 아픈 흔적이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과거의 잔재.
진우는 소율이 물러서는 모습에도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뱉은 말이 소율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그 문신, 그리고 그 문신이 불러온 잊힌 기억의 파편들만이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 불꽃, 폐허, 그리고 작은 아이. 그는 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 너. 민준은 진우의 살기 어린 눈빛의 순간 움찔했다. 왜 그러십니까, 총수님? 네가 한 짓 잊지 않겠다. 진우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말은 민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준은 진우의 갑작스러운 분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진우는 다시 소율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카운터 뒤로 사라진 상태였다.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갈망과 미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카운터로 다가갔다. 이봐, 강소율.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조금 낮아져 있었다. 소율은 진우의 부름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당신 손목에 그게 뭔가? 진우는 망설임 없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소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소율은 당황하며 자신의 손목을 감쌌다. 그건 손님께서 아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이 여자가 분명 그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진우, 미래그룹 총수다. 내일 당장 이 번호로 연락해.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의 어조는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소율은 명함을 내려다봤다. 미래그룹.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대한 이름. 그녀는 명함을 들지 않았다. 저는 총수님과 할 이야기 없습니다. 아니, 있어. 당신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제안이다. 당신의 과거와 관련된 제안. 소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과거.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아는 걸까? 그녀는 명함 위에 놓인 진우의 손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고 깨끗했다. 그가 방금 전 더러운 손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그녀의 과거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의 불꽃,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던 따뜻한 손길. 그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머니였을까? 아니면 진우는 소율이 명함을 들지 않자 직접 명함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켜 놓았다. 생각해봐라.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처로울 정도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소율은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나설 때 민준과 그의 일행은 진우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아첨했지만 진우는 그들을 무시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율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다. 미래그룹, 이진우.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불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소율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불꽃 문신을 응시했다. 문신은 마치 그녀의 삶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문신에 얽힌 기억을 강제로 억눌러 왔다. 어릴 적 사고, 고아원, 그리고 그녀를 입양했던 가정의 갑작스러운 파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 사고 속에서 누군가를 잃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그녀는 문신을 손으로 덮었다. 그러나 진우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그녀는 이진우가 왜 그 문신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알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보았다. 그녀는 진우가 남긴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다. 연락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재벌가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우의 말처럼 자신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갑고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소율 씨, 과거를 너무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실도 이 세상엔 많으니까요. 소율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진우의 등장과 이 협박 전화. 과연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소율은 결국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서 과거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동시에 그녀는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불꽃 문신이 마치 그녀의 운명을 이끄는 듯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소율은 이진우에게 전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은 그녀의 작고 평범한 삶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복잡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젯밤의 협박 전화는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과거를 파헤치려 하지 말라는 경고는 오히려 그녀의 숨겨진 호기심을 자극했다. 대체 그녀의 과거에 무엇이 있길래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하는 것일까? 이진우가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전화를 받은 이진우의 비서는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소율에게는 미래그룹 본사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소율은 깔끔하지만 너무 튀지 않는 옷을 골라 입고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가리기 위해 긴 소매에 재킷을 걸쳤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결코 흔들림 없는 강단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피로와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래그룹 본사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소율의 작은 존재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녀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이진우의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는 길고 모든 것이 번쩍이는 대리석과 금속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이진우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압도적인 크기의 공간과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이었다.
그 풍경은 마치 이진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곧고 그의 어깨는 넓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그가 소율의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어제 카페에서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 속에는 어딘가 간절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와줬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소율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듣기 위해 왔습니다.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총수님. 진우는 피식 웃었다. 낭비할 시간은 내게도 없다. 그는 소율을 향해 걸어왔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모습은 어제 카페에서보다 훨씬 위압적이었다. 고급스러운 슈트 차림의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해 보였다. 앉아라. 소율은 그의 건너편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그 서류들을 소율 앞으로 밀었다. 이건 내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조사한 자료다. 내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된 것들이지. 소율은 서류 뭉치를 힐끗 바라봤다.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탐정이 그녀를 조사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불쾌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내 어머니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난 믿지 않는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죽기 전 당신이 일하는 카페에 자주 들렀고 당신과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소율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녀는 진우의 어머니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자였다. 가끔 카페에 와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소율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는 소율의 말을 듣고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래? 하지만 내 탐정은 다른 보고를 해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손목에 새겨진 그 문신. 그의 시선이 소율의 손목에 닿자 소율은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재킷 소매를 붙잡았다. 진우는 그녀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 문신이 내게 잊힌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본 것 같은.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소율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불꽃, 폐허, 어린 시절의 기억.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붉은 불꽃 문신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소리 없이 외치는 듯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도 어렴풋한 불꽃과 연기, 그리고 어떤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그녀는 그 사고 이후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문신은 그녀가 그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이미 있었다고 했다. 내가 뭘 원하냐고? 난 그 문신의 의미를 알고 싶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싶다. 진우는 소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이 내 비서가 되어주길 바란다. 내 옆에서 내가 그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도와달라. 소율은 황당함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재벌 총수의 비서. 그녀는 그저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비서 경력도 없고 제가 총수님을 도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굳이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거절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했다. 어젯밤
낯선 번호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 당신의 과거를 캐내지 말라는 내용이었지. 내가 알아봤다. 소율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진우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찼다. 당신이 어떻게 미래그룹의 정보력은 당신의 상상 이상이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당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혼자서는 위험하다.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도 안전할 거다. 소율은 진우의 말에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어젯밤의 협박 전화는 그녀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가 정말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혹은 그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진우는 소율의 망설임을 읽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탐정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보고서에는 소율의 고아원 시절,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당신은 늘 혼자였고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를 믿어달라. 나 역시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다. 소율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흔들렸다. 그 역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보았다. 제가 총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근거? 당신 손목의 문신, 그리고 내 어머니의 죽음. 이 두 가지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진우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나는 당신을 고용할 거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거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거다. 물론 당신의 몸값도 제대로 쳐줄 거다. 소율은 그의 제안에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 당장 돈이 절실했다. 그녀를 입양했던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그녀는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의 협박 전화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그녀가 그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녀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말해봐라.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저는 총수님의 개인적인 조사에만 협력할 겁니다. 그리고 제 사생활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를 감시하거나 제 동의 없이 제 정보를 캐내려 하지 마십시오. 소율은 단호하게 말했다. 좋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다. 그는 서류 뭉치 중 하나를 꺼내 소율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고용 계약서였다. 소율은 계약서를 훑어봤다.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적었다. 계약이 성사되자 진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비서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도록 해라.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진우라는 남자와 함께 걷게 될 미지의 길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진우의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총수님, 그 여자와 계약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강소율 씨에 대한 보고서 저도 봤습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재벌 총수의 비서가 된다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위험? 내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 여자는 열쇠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소율의 고용계약서를 응시했다. 그녀의 이름 강소율, 그리고 계약서에 찍힌 그녀의 지문. 그는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지문이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 한편 김민주는 진우의 집무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총수님, 그 아르바이트생과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진우와 소율의 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총수님의 개인적인 업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는 비서실장의 대답에 비웃음을 흘렸다. 개인적인 업무? 그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뭘 캐내려는 모양이지. 흥미롭군. 그는 진우가 소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율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문신이 어딘가 낯익은 듯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진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 중심에 소율이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진우가 진실에 접근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선수쳐야 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다음 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율은 미래그룹 본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기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다시 만져봤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존재. 오히려 이 문신이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약속대로 그녀의 과거에 얽힌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불꽃 문신이 그녀의 운명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강소율의 일상은 이진우의 비서가 된 순간부터 송두리째 바뀌었다. 낡은 카페의 익숙한 커피향 대신 그녀는 이제 미래그룹 본사의 차가운 금속과 유리 냄새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회의록 작성, 보고서 정리,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진우의 지시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 진우는 그녀에게 전혀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소율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을 발견하고 있었다. 소율은 진우의 작업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냉정하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쉬는 시간 없이 일했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때로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치를 떨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가 미래그룹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 비서, 이 서류 오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용서 안 해.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던지듯 소율에게 건넸다. 소율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의 까다로운 요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진우는 그녀의 문신에 대해
더 이상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으로 향하는 것을 소율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집무실에는 진우와 소율만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갑자기 소율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나? 이런 생활이. 소율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늘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에 익숙합니다. 진우는 피식 웃었다. 익숙하다니.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고아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소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그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묘한 위로를 받았다. 총수님도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진우의 삶을 자신과 연결시켰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했을 테니까요. 진우는 소율의 말에 침묵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불빛만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우리 둘 다 혼자였다. 그래서인지 당신이 낯설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소율은 진우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라 자신처럼 깊은 상처를 지닌 한 남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 알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소율에게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래그룹의 기밀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과거의 사건들을 함께 파헤치기 시작했다. 소율은 놀라운 통찰력과 기억력을 발휘하여 진우가 놓치고 있던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진우 어머니의 사망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소율은 몇몇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은 유독 흐릿했고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오래된 수첩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진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수첩이 사라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군. 어머니는 늘 그 수첩을 들고 다니셨어. 진우는 초조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소율은 수첩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수첩 표지에 새겨진 문양이 특이합니다. 마치 어떤 상징 같네요.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그 문양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떠올릴 수 없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총수님, 아직도 그 아르바이트생이랑 놀고 계십니까? 회사 일은 안 하시고?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김민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버릇 언제 고칠 거냐?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율을 힐끗 보았다. 아, 강 비서님. 요즘 총수님께서 비서님 덕분에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신다더군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분에 충실하세요. 그의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소율은 민준의 시선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민준의 도발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쓸데없는 일, 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감히 강 비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진우는 민준에게 똑바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네가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민주는 진우의 살기 어린 눈빛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었다. 총수님도 참, 전 그저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수님 어머님 사망사고에 대해 뭘 그리 깊이 파고드십니까? 이미 경찰 조사는 끝난 일 아닙니까? 혹시 총수님 몰래 숨기고 있는 비밀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말은 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진우는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내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네가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라뇨. 그저 총수님께서 2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달라지신 것 같아서 말이죠. 갑자기 회사 경영에 관심을 보이시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고가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는 둥. 민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미래그룹이 추진하던 특정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어머님과 관련이 깊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총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진우는 민준의 말에 손을 놓았다. 신약개발 프로젝트.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무슨 헛소리냐? 그 프로젝트는 어머니가 관여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닌가요? 전 그렇게 들었는데.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어쨌든 총수님께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저는 미래그룹을 위해 더 중요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는 소율에게 묘한 미소를 던진 후 집무실을 나섰다. 민준이 나가자마자 진우는 격분한 표정으로 벽을 주먹으로 쳤다. 빌어먹을. 김민준 저 자식. 소율은 조용히 진우에게 다가갔다. 총수님, 신약개발 프로젝트 말씀이십니까? 진우는 고개를 돌려 소율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갑자기 중단된 프로젝트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율은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들고 다니시던 수첩 표지의 문양, 그리고 신약개발 프로젝트. 어쩌면 그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총수님의 어머님께서 단순히 사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어떤 비밀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소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사망사고, 사라진 수첩, 그리고 중단된 신약개발 프로젝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했다. 강비서. 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소율은 단호하게 말했다. 총수님께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원하신다면 저도 함께 그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진우와 소율은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미래그룹의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고 관련 인물들을 찾아다녔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모든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고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숨기려는 듯했다. 소율은 자신의 직관과 놀라운 기억력을 활용해 진우가 놓치고 있던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오래된 프로젝트 문서에서 알 수 없는 암호와 그림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이 그녀의 손목 문신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프로젝트 책임자의 이름이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녀가 고아원에 있을 때 그녀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의 이름과 동일했다. 총수님, 이 프로젝트 책임자의 이름이 한지원입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저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 이름과 같습니다. 소율은 진우에게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문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한지원?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 겁니다. 소율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 과거와 이 프로젝트가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지원이라는 사람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다. 집무실 창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진우와 소율이 창밖을 내다보자 미래그룹 본사 로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곳에는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진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잠시 후 그의 비서실장이 급하게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신약개발 프로젝트 비리 혐의로 미래그룹을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약개발 프로젝트. 그것은 민준이 방금 전 언급했던 것이었다. 민준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을 꾸민 것일까?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일까? 소율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불꽃 문신이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과거와 진우의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미래그룹의 숨겨진 비리,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갑자기 집무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진우 총수님, 미래그룹 신약개발 프로젝트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사관들을 응시했다. 그는 강소율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는 그녀를 믿어야 했다. 미래그룹 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수많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오고 컴퓨터 파일들이 복사되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기자들은 로비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특종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강소율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강 비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 그들이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곳을 파고들어야 해.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런 혼돈 속에서 오히려 더욱 명철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한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를 다시 내밀었다. 한지원, 저는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에 사회복지사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우는 소율의 말에 동의했다. 검찰이 회사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그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은 집무실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진우는 자신의 개인 차량에 소율을 태웠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제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지원 씨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소율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소율의 안내에 따라 그녀가 어릴 적 지냈던 고아원으로 향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소율은 고아원의 철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아픈 기억이자 동시에 잊힌 과거의 단서가 숨겨진 장소였다. 고아원 원장은 소율을 반갑게 맞이했다. 소율은 자신의 과거 기록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장은 흔쾌히 허락했다. 기록 보관실은 퀴퀴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소율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서류철을 찾아냈다. 그녀의 서류철 안에는 어릴 적 그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과
고아원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20년 전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입소함. 손목에 붉은 불꽃 문신이 확인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년 전 화재 사고, 그리고 붉은 불꽃 문신.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어렴풋하게 존재하던 불길과 연기의 잔상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소율의 옆에서 그녀의 서류를 함께 읽었다. 20년 전 화재 사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고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군. 진우는 실망한 듯 말했다. 아니요. 소율은 고개를 저었다.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 속에도 불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신, 어쩌면 이 문신은 단순히 저를 고아원에 데려온 사람이 새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는 탐정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서류철 속에서 소율은 한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상담 일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한지원이 그녀의 심리 상태를 꾸준히 기록해 놓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지원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총수님, 이 주소로 가봐야겠습니다. 소율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와 소율은 한지원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아파트 단지, 한지원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 진우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오래 비워둔 것 같군. 진우는 낙담한 듯 말했다. 그때 소율의 눈에 문틈 사이에 꽂혀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왔다. 소율은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그림 조각 같았다. 종이 위에는 희미하게 붉은색의 불꽃 문신과 똑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제 문신이랑 똑같습니다. 소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종이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다. 이건 좌표 같군.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버려진 연구소 건물이었다. 연구소? 소율은 의아해했다. 미래그룹의 오래된 비밀 연구소 중 하나다. 몇 년 전부터 폐쇄된 곳이지. 왜 한지원이 이곳에 좌표를 남겨두었을까? 진우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졌다. 그는 직감했다. 모든 진실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즉시 그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다. 진우는 어렵지 않게 철조망을 뚫고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소 내부는 어둡고 스산했다. 오래된 기계들과 먼지가 가득했고 스산한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렸다. 소율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불꽃 문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파편적인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알 수 없는 실험실, 그리고 주사 바늘. 그녀는 고통스러운 두통에 시달렸다. 강비서, 괜찮나? 진우는 소율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소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놓여 있었다. 문 앞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진우는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풍겨 나왔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휴대폰에 플래시를 켰다. 빛이 비추는 순간 소율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수많은 철창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식기들이 있었다. 마치 감옥 같았다. 그리고 벽에는 희미하게 낙서들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 불꽃 모양, 그리고 개 모양의 그림.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 그림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 고아원에 가기 전 이곳에서 지냈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 낙서들 속에서 그녀와 같은 불꽃 문신을 한 아이가 개와 함께 있는 그림을 발견했다. 진우는 그림들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아동 실험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낡은 상자가 발견됐다. 진우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한지원의 것이었다. 진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한지원이 이 연구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진행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미래그룹은 인체 실험을 통해 불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려 했고 그 대상은 고아원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손목에는 실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번호와 함께 붉은 불꽃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소율은 진우의 옆에서 일기장을 함께 읽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실험, 고통스러운 주사, 그리고 탈출. 그녀는 기억했다. 그녀가 불이 난 곳에서 탈출했고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구해줬다는 것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래그룹 이재현 회장이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배후에 있다. 그는 자신의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켰다. 이진우 총수의 어머니, 고 이윤서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재현 회장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재현 회장이 보낸 김민준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녀는 죽기 직전 이 모든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카페로 향했고 강소율을 만나 모든 것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김민준이 그녀를 따라와 그녀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진우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어머니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그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김민준, 그가 아버지의 살인 도구였다니.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짓을.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죽기 직전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소율은 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의 과거와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 이렇게 잔인하게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은 더 이상 아픈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열쇠이자 그녀와 진우를 연결하는 운명의 끈이었다. 그때였다. 연구소 외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 진우와 소율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철문이 열리고 김민준과 그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에 분명히 그 녀석들이 있을 거야. 흔적을 남기지 마라.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소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이 자신들을 쫓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속삭였다. 도망쳐야 합니다. 진우는 민준의 손에 들린 총을 바라봤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소율의 손을 잡고 연구소의 다른 출구를 찾아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민준의 부하들에게 발각되었다. 저기 있다. 잡아. 민준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총성이 울렸다. 진우는 소율을 보호하려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어두운 연구소 안을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벽을 부수고 낡은 기계들을 넘어뜨리며 도망쳤다. 민준의 부하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쫓아왔다. 그때 진우의 눈에 작은 문이 들어왔다. 그곳은 비상 통로 같았다. 진우는 소율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달렸다. 문을 열고 나가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마주했다. 그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오솔길이었다. 그리고 그 오솔길 한편에는 낯익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이 보였다. 소율의 고아원 기록에 있던 개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속에서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크고 검은 리트리버였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민준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개는 놀랍도록 영리하게 민준의 부하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발을 묶었다. 총수님, 이 개는... 소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이 개를 알고 있었다. 어릴 적 그녀와 함께 연구소에 갇혀있던 개였다. 그녀는 그 개의 목에 채워진 인식표를 보았다. 그곳에는 낡고 희미하게 바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우는 바우의 놀라운 활약에 놀랐다. 바우는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바우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를 느꼈다. 바우, 네가 어떻게... 소율은 바우를 끌어안았다. 진우는 소율과 바우를 데리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민준의 부하들은 바우의 방해로 그들을 놓쳤다. 그들은 숲속 깊숙이 들어가 안전한 곳을 찾았다. 진우와 소율은 바우의 활약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소율은 바우를 쓰다듬었다. 바우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소율의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렸다. 바우, 네가 살아서 다행이야. 소율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진우는 일기장과 함께 가져온 한지원의 그림을 다시 살펴봤다. 그림 속 불꽃, 문신 옆에 그려진 개의 형상, 그리고 바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바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자 소율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었다. 이제 진우와 소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바우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이재현 회장과 김민준에게 복수하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진우와 강소율은 바우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지원의 일기장을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재현 회장과 김민준이 꾸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소율의 과거가 잔혹한 인체 실험의 희생양이었음을 알게 된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소율 또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현실로 드러나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로 빛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다니.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소율은 진우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총수님,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더 잔인하게 나올 겁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기에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다. 바우는 진우와 소율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존재는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숲속을 헤치고 나아가 인적이 드문 오두막을 찾아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밤을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진우는 소율이 추울까봐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불을 피우자 훈훈한 온기가 오두막을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율이 물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불꽃을 응시했다. 우선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 그리고 이 일기장을 세상에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해. 이 모든 진실을 언론에 터뜨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총수님도 위험해질 겁니다. 미래그룹이 발칵 뒤집힐 것이고 총수님은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겁니다. 소율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관없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복수이자 당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복수다. 이대로 숨어 지낼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진우는 미래그룹 내부에 믿을 만한 조력자들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자신을 따랐던 일부 임원들과 어머니의 최측근이었던 비서였다. 소율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인체 실험에 연루된 다른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다. 바우는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연락했다. 이 실장,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그룹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진우는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현 회장이 어머니를 살해했고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잔혹한 인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비서실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총수님, 설마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진우는 일기장을 비서실장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일단 외부 언론과 접촉할 통로를 마련해달라. 그리고 미래그룹 내부에 비리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야 한다. 비서실장은 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진우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목숨을 걸고 총수님을 돕겠습니다. 진우와 소율은 비서실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도시의 외곽을 전전하며 민준의 추격을 피했다. 바우는 그들의 든든한 경호견이 되어주었다. 그의 뛰어난 후각과 청각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들에게 경고음을 보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잠든 사이 바우는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맹렬하게 지저댔다. 진우가 잠에서 깨어보니 오두막 주변에 민준의 부하들이 접근하고 있었다. 바우 덕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소율은 바우의 활약에 감탄했다. 바우는 정말 똑똑해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진우는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쩌면 너와 바우는 같은 고통을 겪은 동지였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들. 며칠 후 비서실장은 진우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총수님, 김민준 사장이 최근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핵심 자료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이재현 회장이 혹시 자신을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둔 것 같습니다. 김민준의 금고?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그 금고를 털어야 한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다. 소율은 진우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금고 위치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김민준의 금고는 그의 개인 사무실 내부에 위치해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미래그룹의 최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소율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김민준 사무실의 도면과 보안 시스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야심한 밤, 진우와 소율은 김민준의 사무실로 잠입하기 위해 미래그룹 본사로 향했다. 바우는 외부에서 망을 보며 그들의 잠입을 도왔다. 진우는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아버지에게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기술들을 익혀두었던 것이었다. 소율은 진우의 지시에 따라 김민준의 사무실 내부로 침투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사무실 내부는 어둠으로 가득했다. 소율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 김민준의 금고를 찾아냈다. 금고는 거대한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복잡한 비밀번호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진우는 소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했지만 소율은 문득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총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율은 금고 옆에 놓인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장 안에는 김민준이 자주 읽던 책들이 놓여 있었다. 소율은 김민준의 책상 위에서 발견한 낡은 다이어리를 떠올렸다. 그 다이어리에는 김민준이 어린 시절 자주 가던 고아원 이름과 그곳에서 사용했던 별명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비밀번호가 그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소율은 고아원 이름과 김민준의 별명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사랑의 집, 검은 별. 놀랍게도 금고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진우는 소율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USB가 가득했다. 진우는 빠르게 자료들을 스캔하고 중요한 파일들을 자신의 USB로 옮기기 시작했다. 소율은 그 옆에서 자료들을 확인하며 인체 실험에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몸에 새겨진 불꽃 문신의 상세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김민준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의 눈은 진우와 소율을 발견하자마자 크게 뜨였다. 너희들이 감히 내 사무실에. 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진우는 자료를 옮기던 손을 멈췄다. 김민준, 너의 죄가 드디어 드러날 차례다. 헤어소리 마라.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준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고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민준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들의 몸싸움은 격렬했다. 소율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USB를 챙기고 진우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창문 밖에서 맹렬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우였다. 바우는 마치 신호를 보낸 듯 경비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바우의 짖는 소리는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들은 사무실로 향했다. 젠장! 저 개새끼가! 민주는 바우의 짖는 소리에 당황하며 진우를 놓쳤다. 진우는 그 틈을 타 민준을 밀쳐내고 소율에게 다가갔다. 강 비서, 다 됐나? 네, 총수님, 핵심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소율은 USB를 진우에게 건넸다. 조하, 도망치자. 진우는 소율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가까스로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본사를 벗어났다. 그들이 본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우가 그들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다. 바우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진우는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우, 네가 우리를 살렸다. 그들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USB 안에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인체 실험의 증거, 사망한 아이들의 명단, 그리고 이재현 회장이 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까지. 특히 그들은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아들, 즉 진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잔혹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소율은 자료들을 확인하며 한지원의 일기장에 적힌 다른 아이들의 이름과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진우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언론과의 접촉을 서둘렀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현 회장과 김민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들은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봤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진실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재현 회장과 김민준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을 손에 넣은 이진우와 강소율은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의 복수이자 정의를 향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들은 비서실장과 연락을 취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바우는 그들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의 충성스러운 눈빛은 진우와 소율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총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면 미래그룹이 송두리째 흔들릴 겁니다. 비서실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듯했다. 괜찮다. 나는 내 어머니의 복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아버지 때문에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소율은 진우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아침 9시 미래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진우 총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이재현 회장의 비리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손에 쥔 한지원의 일기장과 김민준의 금고에서 확보한 USB를 높이 들어 올렸다. 오늘 저는 미래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서서 감춰졌던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윤서 여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버지 이재현 회장과 김민준 사장이 꾸민 계획적인 살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미래그룹이 수십 년간 비밀리에 진행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다. 고아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인체 실험,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과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바로 그 인체 실험의 피해자임을 고백했다. 제 아버지 이재현 회장은 자신의 병든 아들, 즉 저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아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때 단상 아래에서 김민준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이진우, 감히 네 아버지를 고발해. 네가 미쳤구나. 저 여자가 널 조종하는 거다. 그는 소유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김민준, 너의 죄를 인정해라. 너는 내 어머니를 살해했고 그 잔혹한 인체 실험에 가담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증거?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민준은 코웃음 쳤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며 진우를 제압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단상 아래 숨어있던 비서실장이 일기장과 USB를 들고 뛰쳐나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던지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저의 목숨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은 비서실장에게 몰려들어 자료를 받아들었다. 민주는 당황한 듯 비서실장을 노려봤다. 이 배신자 새끼. 그때 갑자기 바우가 맹렬하게 지저대며 민준의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바우는 영리하게도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넘어뜨려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 틈을 타 경찰들이 민준과 경호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진우, 강소율,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야.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진우는 민준의 외침에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했다. 네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폭로되었고 이재현 회장과 김민준 사장은 즉시 체포되었다. 미래그룹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진우는 혼란 속에서도 그룹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진우를 압박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진우가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미래그룹 내부에서는 진우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고 일부 임원들은 이재현 회장의 편에 서서 진우를 흔들려 했다. 총수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현 회장님께서 모든 언론사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총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도하도록 말입니다. 비서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나는 진실을 말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소율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한지원의 일기장에 적힌 다른 인체 실험 피해자들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의 증언은 이재현 회장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진우와 소율은 바우와 함께 인체 실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고 한지원의 일기장에 남겨진 단서들을 추적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소율은 한 명의 생존자를 찾아냈다. 그는 정우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소율과 같은 고아원에서 지냈고 똑같이 불꽃 문신을 가지고 있었다. 정우는 오랜 세월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단절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소율은 정우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소율이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불꽃 문신을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도 그곳에 있었군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율은 정구에게 진우와 함께 찾아낸 모든 진실을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이 벌인 잔혹한 인체 실험,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 정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분노와 슬픔에 오열했다. 나는 늘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이재현 회장의 죄를 밝힐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소율은 정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과거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율의 진심 어린 설득과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그는 용기를 냈다. 좋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정우의 증언은 이재현 회장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그는 정구를 협박하고 매수하려 했지만 정구는 진우와 소율의 보호 아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증언을 이어갔다. 정구의 증언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이재현 회장의 잔혹한 만행에 분노했다. 미래그룹은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미래그룹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재현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김민준 역시 모든 죄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사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이재현 회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진우를 비난했다. 네가 감히 네 아버지를 끌어내리려 해. 너는 미래그룹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맞섰다. 진정한 후계자는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고 미래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거짓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우의 증언과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이사회에 제시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 중 일부는 이재현 회장에게 충성했지만 대다수는 진실 앞에서 흔들렸다. 특히 이재현 회장의 비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비서는 이재현 회장 몰래 진우에게 중요한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 자료는 이재현 회장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였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재현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재현 회장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지만 그의 발버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이진우는 미래그룹의 진정한 총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몰락시켰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소율은 진우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아픈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진실을 향한 투쟁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의 잔당들은 여전히 미래그룹 내부에 남아있었고 그들은 진우를 끌어내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진우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미래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소율과 함께 인체실험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했다. 소율은 그 재단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바우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진우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미래그룹의 구조를 개혁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시키려 했다. 소율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의 동반자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퇴근하는 소율을 불렀다. 강 비서, 잠시 나 좀 보자. 소율은 진우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넓고 든든해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 총수님. 소율은 조용히 말했다. 진우는 몸을 돌려 소율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강소율,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소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들은 함께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냈고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진우의 집무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밝혀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몰락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복수심만이 아니었다. 소율과 함께 겪어온 고난 속에서 그는 진정한 인간애와 책임감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차가운 재벌 총수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강 비서, 잠시 앉아주겠나? 진우는 소율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다. 소율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그녀는 진우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상사와 비서의 선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소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강소율, 당신은 내게 단순한 비서가 아니다. 당신은 내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해주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소율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오만하게도 당신의 손을 더러운 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당신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손이라는 것을. 그 손으로 당신은 나를 이끌었고 내 삶을 구원했다. 진우는 소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크고 따뜻했다. 소율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불꽃 문신이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 문신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생존, 그리고 진우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흔적이었다.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다. 당신은 나의 빛이었고 나의 희망이었다. 진우는 소율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백했다. 강소율, 사랑한다. 소율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진우의 고백에 감격했다. 그녀 역시 진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미워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열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총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고통과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숭고한 사랑이었다. 새로운 시작과 치유의 여정 이재현 회장은 모든 죄가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민준 역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미래그룹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지만 이진우의 리더십과 강소율의 지지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진우는 미래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체 실험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소율은 그 사업의 핵심 인물이 되어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도왔다. 소율은 이제 더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그룹 산하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불꽃 문신은 이제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문양이 되었다. 그녀는 문신을 당당하게 드러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정우를 비롯한 인체 실험 피해자들은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소율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바우는 미래그룹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는 늘 소율의 곁을 지켰고 재단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바우의 존재는 재단의 따뜻함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자 소율의 잃어버린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었으며 이제는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진우는 미래그룹 총수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했다. 그는 아버지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경영 철학은 윤리와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진우와 소율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고 미래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 모든 이들의 승리였다. 결혼식 날, 소율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우 앞에 섰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불꽃 문신은 드레스 사이로 살짝 드러나 아름답게 빛났다. 진우는 소율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목에 키스했다. 이제 이 손은 더 이상 더럽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손이야. 소율은 진우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다. 시간이 흘러 진우와 소율은 평범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미래그룹과 재단을 이끌며 바쁜 삶을 살았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을 찾아갔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소율은 바우와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웠고 바우는 그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소율은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우는 소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가능하다.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오만하고 차가운 재벌 총수와 과거의 상처를 숨긴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그들의 만남은 끔찍한 진실과 얽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과 희망을 찾아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